일본에서는 정말 돈을 주고도 먹을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트나 시장에서 싼 값에 구매해 집에서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도 일본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과 다른 현실에 일본인들이 한국의 질투를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식가들은 사리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식재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접을 못 받지만 일본에서는 대단히 귀한 어종으로 취급을 받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우럭이 그 주인공인데요. 40년 넘게 일식을 해온 일식장인 타케모토 슈냐는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물고기 중에서 우럭이 단연 뛰어난 어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흔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자신이 봤을 때는 우럭만한 물고기가 없다는 것이죠. 회를 쳐서 먹어도 맛있고 찌개나 국으로 우럭을 해 먹어도 맛있는 것은 물론 튀겼을 때도 살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생선은 드물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의 말대로 우럭은 어떻게 요리를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인데요. 여러 요리법 중에서도 회로 먹었을 경우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는 생선이죠. 쫄깃한 식감과 적당한 기름기를 품고 있기에 회로 먹었을 경우 단단하면서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기름기가 적당히 배어 있어 여러 점을 한 번에 먹어도 물리지 않고 계속 흡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숙성회를 좋아하고 간장 베이스의 소스만을 이용해 회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기름기가 풍부한 어종이나 자극적인 맛을 내는 어종은 일본인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럭은 이런 일본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어종으로 굉장히 고급 식재료로 각광을 받는 어종인 것이죠. 또한 우럭은 비린내가 적고 감칠맛이 풍부한데요. 보통 비린내가 많이 날 경우 날 것으로 먹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러나 비린내가 다른 어종에 비해 적기 때문에 흡입하기에 적당하다는 것이 우럭의 강점이죠. 문제는 일본에서는 우럭을 먹고 싶어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어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럭은 얕은 수심의 안반지대나 연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해나 남해에 많이 살고 있죠. 또한 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곳에서 많이 번식하는 특징을 지녔는데요. 한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고 우럭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자연산 우럭을 건져내기도 좋고 양식하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이죠. 반면 일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도 섬들이 많아 얕은 연안지대가 많은데요. 다만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물 온도가 높습니다. 홋카이도나 일본 본섬 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 현 쪽에서 우럭이 발견되는 것이 전부죠.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데다가 키우기도 힘든 환경이기에 우럭을 자주 먹는 행위를 일본에서는 대단한 부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결국 맛있는 우럭을 수입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서 우럭을 대단히 많이 수입했습니다. 한국은 썩어 넘칠 정도로 많이 우럭을 키우고 또한 잡고 있기에 아쉬울 게 없었죠. 일본은 이런 한국을 무척이나 부러워했는데요. 특히 회를 많이 먹는 민족 특성상 고급 어종인 우럭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질투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일본에서 발견되는 우럭을 쉽게 먹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일본인들의 심리에 불을 지피게 되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아오모리 현을 비롯해 홋카이도 인근 우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산 우럭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당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죠. 가뜩이나 귀한 어종이기에 먹기도 힘들지만 오염 걱정 때문에 아예 먹을 수 없게 되면서 상당수의 우럭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우럭을 정말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아예 우럭을 먹기 위해 한국 여행을 선택할 정도로 일본인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우럭 외에도 일본인들은 구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재료들을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쉽게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송이버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7세기 후반 헤이안 시대에 나온 만요슈에도 송이버섯에 대한 칭찬이 나올 정도로 송이버섯은 역사가 깊은 식재료입니다. 송이버섯을 작게 잘라 쌀과 함께 밥을 먹는가 하면 불에 구워 먹거나 튀겨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이버섯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송이버섯에 환장한 이유는 바로 향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진한 향에 많은 일본인들이 이에 반해 식재료로 이용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송이버섯이 현대 일본에서는 구하기 정말 어려운 식재료가 되었다는 점이죠. 송이버섯은 소나무 근방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송이버섯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 시기 몰래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과거 일본에는 소나무가 정말 많았지만 근대에 들어서 전쟁에 소나무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가뭄과 기근으로 먹거리가 없을 때 많은 일본인들이 소나무 껍질을 이용해 끼니를 때우면서 일본 내에서 소나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 일본 열도에서 소나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송이버섯은 더욱 더 구하기 힘든 식재료가 되었죠. 지금 일본에서 판매되는 송이버섯은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향이나 맛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향과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딱히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소나무를 키우고 인공적으로 송이버섯을 재배하면 되지 않냐고 질문을 하는데요. 송이는 인공적으로 키우기 정말 어려운 재료입니다. 송이버섯을 키우려면 소나무의 존재가 절대적이고 온도와 토양 그리고 습도와 미생물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그해 송이버섯을 구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공적으로 키우려면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설사 안정적으로 송이를 키웠다고 해도 아주 비싸게 판매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송이버섯을 좋아하지만 구할 수 없어서 비싼 값을 주고라도 먹는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송이버섯이 귀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예전부터 송이버섯자라는 자리는 자식들에게도 숨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귀한 재료인데요. 다만 일본처럼 구하기 어려워 무조건 수입을 해야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비싸긴 해도 못 구하거나 수입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는 아니죠. 게다가 한국에선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많은데요. 환경적으로 유리하기에 일본보다 한국에서 송이버섯을 발견하기 좋죠.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자라나는 송이가 유난히 더 크고 맛있다는 것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질투심을 품는 요인인데요. 예전부터 한국산 송이는 크기도 클 뿐더러 향과 맛이 일품이라는 구전이 많습니다. 중국에 진상품을 바칠 때도 송이버섯이 꼭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귀중한 특산물이었는데요. 일본에서도 한국 송이의 맛에 반한 이들이 한국 송이를 먹고 절망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맛과 향이라고 말하며 일본 미식가들이 한탄했다고 하죠. 이 밖에도 소고기 육회도 일본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쉽게 먹는 식재료지만 일본에서는 구하기 힘들어 한국까지 와서 먹거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식재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장게장이나 장어도 일본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재료지만 일본에서는 구하기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마트에 가서 싸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일본인들은 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